뼈대학습법 제가 몇 가지 뼈대학습법을 아이들에게 잘 소개할 수 있는 예화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화. 첫 번째 예화는 이걸 잘 알고 있고 이제 부분적으로 필요한 대로 갖다가 쓰시면 돼요. 첫 번째 예화는 답의 절반은 목차에 있다. 자, 이 말은 액면 그대로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답의 절반이 목차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목차는 전체의 흐름을 이야기해요. 전체 흐름을 알면 공부의 절반이 끝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전체 흐름을 알면 공부의 절반이 끝난 것이다. 자, 집을 질 때 뼈대를 먼저 세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골조를 먼저 세우죠. 골조를 세우지 않고 살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짓기를 할 때 뭐부터 한다? 골조 세우기라고 보면 됩니다. 뼈대라는 것은 골조 세우기와 같다. 물론 골조를 세우지 않고 짓는 집도 있습니다. 움막집이나 계집 같은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공부량이 작고 할게 그런 건 뼈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빌딩을 세우거나 저기 롯데 제2롯데 같은 큰 건물을 세울 때 골조 뭐 설계도만 해도 수만 장 수십만 장 될 거라고 하는데요. 자, 세 번째는 우리 속담에 뭘 먼저 보라고 했냐면 숲을 본 다음에 숲을 본 뒤에 뭘 봐라? 나무를 봐라.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면 나무를 먼저 보고 숲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네 번째는 제가 별명 하나가 있어요. 청소 박사입니다. 누가 지어줬냐면 아내가 지어줬어요. 왜 지어줬나 봤더니요, 저 부려먹으려고. 청소 박사님. 자, 제가 청소 좀 합니다. 자, 청소를 한다. 뭐부터 하시나요? 버리는 거 먼저 하시나요? 어떤 분은 보니까 청소기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은 청소 안 끝나요. 청소하다가 싸웁니다. 걸리적거리는 게 많잖아요. 네? 정리를 먼저 하는군요. 저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청소 양이 작을 때 그런 때는 뭐 그냥 그렇게 정도 해도 되겠죠. 그런데 대청소를 한다고 보세요. 이사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부터 하냐면요. 제가 처음으로 하는 건 뭐냐면 뒷짐지기예요. 뒷짐지고 한 바퀴 돌기. 뭐냐면 구상이에요. 전체 그림을 보는 거야. 어떤 순서와 규칙으로 해야지 이걸 정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청소를 잘하는데도 뭘 정해요? 순서 정하기가 먼저라니까요. 전체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청소는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허비될 겁니다.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 허비하고 낭비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공부법을 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110학습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110학습원리. 지식을 우리가 저장할 때 중요한 원리인데요. 공부할 때 이게 전체량이라고 본다면, 100개가 전체량이라고 본다면 중요한 10개가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 중요한 것을 먼저 해라는 거예요. 먼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걸 먼저 중요한 10개를 먼저 하고 나머지 90개를 10개 연결하라. 자, 중요한 걸 먼저 하고 이 나머지는 어떻게 해라? 이 중요한 것에 연결해라.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단행본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순서 볼게요. 자, 1번에 가장 중요한 거, 단행본 책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목이죠, 제목.
책을 쓴 사람은 제목을 언제 만들까요? 처음에 아니면 나중에. 아니에요. 가장 마지막에 만든대요. 그리고 출판사 편집자가 만들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제목이 책 판매량을 결정하니까. 물론 저자가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출판사 편집자가 이런 제목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제안을 많이 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요. 제목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나요? 뭐 보나요? 목차 아니고요. 표지 봐야 돼요. 이 디자이너가 이 표지에다가 이 전체 내용을 담아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표지에 따라서요, 책의 판매량이 결정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의 표지만 봐도 내용을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상상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뭐 보나요? 목차 보는데 계속 목차 나오는데요. 저는 뭐 보냐면요, 저자 봅니다. 저자. 근데 저자가 이력이 뭐냐가 아니고 뭘 봐야 되냐면 이 책을 왜 썼지예요. 왜 썼지? 왜 썼지?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책에 큰 것들이 좀 잡혀요. 그림들이. 그 다음에 뭐 보나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서평이랑 리뷰. 서평은 안 나와 있죠. 거기에. 리뷰도 안 나와 있고요. 그런 거 서평이나 리뷰는 저는 책을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데 편견이나 이렇게 왜곡시킬 수 있으니까 책 그냥 있는 그대로 책만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교과서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교과서가 이제 서평이나 리뷰가 있지는 않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교과서 가지고 보잖아요. 교과서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뭐 봐야 돼요? 또 목차. 틀렸습니다. 프롤로그. 프롤로그 아니면 에필로그. 네. 자, 그럼 프롤로그는 언제 쓸까요? 앞에 있으니까 가장 먼저 쓰나요? 그렇지 않죠. 책을 다 쓰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쓰죠. 그리고 거기다가 뭘 담아놓냐면 전체 내용을 담아놓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가장 쓰기 힘들다는 게 사실은 프롤로그입니다. 그 다음 뭐 보나요? 이제 목차. 이제 목차 봐야죠. 목차. 자, 목차 봐야죠. 목차 본 다음에 뭐 봐요? 네? 책 읽어요? 그렇게 책을 읽으니까 책에서 얻는 게 적은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원리예요. 뭐냐면 80-20 법칙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죠. 세상이 80대 20으로 이루어졌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슈퍼마켓 가서 봤더니 물건 중에 20%의 물건이 80%의 매출을 올리더라. 경제학 용어입니다. 그리고 20%의 단골 손님이 80%의 매출을 올려주더라. 그래서 저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술 파는 회사에서는 누가 술 많이 먹나 연구해가지고 그 사람만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술은 한 3대 7이래요. 30%의 사람들이 70%를 먹어치운대요. 은행은 10대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백화점도 10대 90. 그러니까 예금 10%의 사람이 90%를 예금하고 있고요. 백화점 VIP 정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10%의 고객이 90%의 매출을 올려준대요. 이게 이제 경제학 용어인데, 자, 독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방법도 저는 단행본을 읽는다면 20%의 지면을 통해서 80%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80%를 가지고 20%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읽냐면 목차를 쫙 보잖아. 그러면은 지금 당장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요. 목차를 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얼른 읽습니다. 한 챕터나 두 챕터 정도. 그리고 바로 적용해요. 그럼 얼마를 이미 얻은 거예요? 80% 얻은 겁니다. 책 한 권 읽어도요, 순서대로 읽으면 그렇게 찾아서 그걸 얻어서 내가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읽으면. 그래서 얼른 내가 80% 얻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이 책이 읽을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나머지 읽고, 없다 생각하면 덮고. 그렇게 제가 전 책을 읽습니다. 공부도 똑같아요. 글 쓴 사람은 그냥 20% 지면에다 80%를 넣는다. 그 방법으로 좀 읽었으면 좋겠다. 바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차. 근데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이제
싱크 트리 훈련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반드시 한 문장으로 한 개의 주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가보죠. 책 한 권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시험 범위가 대단원 한 개야. 그럼 대단원 한 개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공부하는 것이 중단원 한 개야. 그럼 중단원 한 개를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공부할 양이 소단원 한 개야. 그러면 먼저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 소단원 한 개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내용을 들어가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순서가 그렇다고요. 순서가. 그러면 80% 얻는다니까요. 공부 절반이 끝난 것이고. 자, 다른 거 7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거일 반삼법이라는 공부법 이론을 좀 설명드릴게요. 어렵죠? 거일 반삼은 정약용이 이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근데 조선시대 자식 교육은 또 아버지가 가정에서 상당 부분 감당을 했는데 자식 교육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약용이 편지 쓰죠. 유명하잖아요. 정약용의 편지. 그중에 아들에게 공부법에 대해서 편지를 써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거일 반삼법입니다. 거일, 모서리 하나를 들고 나머지 반삼 뒤집어라, 3개를 뒤집어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냐면 내 모퉁이에 4사람이 서서 서로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만 쓰고 뒤집어 엎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개의 모서리를 잡고 나머지 3개를 뒤집어라. 작은 힘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해라. 성과를 내는 공부법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소개하면서 거일 반삼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비슷한 시대죠. 그보다 정약용보다 조금 앞선 시대. 저는 정약용을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로 꼽고 그 이유를 500권이 넘는 책을, 가장 많은 책을 썼기 때문.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박지원,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입니다. 열하일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선비, 공부하는 사람에는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2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달사와 속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비의 종류라는 거예요. 선비의 종류. 선비의 종류인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선비는 공부하는 사람인데 달사는 아니 숙달된 선비 이런 뜻으로 이제 쓴 것 같아요. 그분이 한 개를 알려줬더니 그걸 연결해서 10개를 알아가고 10개를 다시 연결해서 100개를 알아가더라. 이게 달사다.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속이는 뭐냐 했더니 한 개 알려줬더니 나중에 시간 지났더니 그것도 모르더라. 우리 애들이 다 달사식 아니 속인식으로 공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달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뼈대를 잡는 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한 2가지 정도 더 소개를 해볼까요? 좀 많네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길을 잃었을 때죠. 길을 잃었다는 것의 뜻은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때입니다. 왜 길을 잃어요? 전체를 모르니까 길을 잃는 거예요.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의 길을 잃어요. 방향을 잃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앞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전체를 보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1시간도 그냥 지금 딱 하면은 지금 내 위치가 어디야?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제 강의에 특징이 있는 걸 좀 알 거예요. 제가 늘 강의를 딱 시작하면 전체를 이야기하고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전체를 이야기하고 항상 부분을 이야기해요. 해야 돼요. 전체를 본 뒤에 부분을 봐라. 하나가 빠졌네요. 앞부분에. 자, 앞부분에 이런 걸 얘기했어요. 3번째, 이 포인트 3개 중에 아까 생각이 안 나서 내가 잠깐 멈췄었는데 시작과 끝을 알라. 성적은 개념 곱하기 약점이다. 그 다음 3번째가 뭐냐면 늘 전체를 본 다음에 부분을 깊이 있게 보고 다시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게 공부의 원리인데 이 전체는 흐름을 이야기하고 이 전체는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통합, 연결. 통합은 연결이라고 이야기했죠. 전체를 연결해 보는 것. 이게 매우 공부법의 중요한 이 3가지 원리, 이 5단계 패턴 학습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넘어갈게요.
자, 내비게이션. 고통 안 당하려면 현재 내가 내 위치를 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과했죠. 이 메타 코칭의 위치가 메타 코칭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갈 곳이 여기야 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왜요? 프로그램 전체를 제가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그 마음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드 베이직 하고 있어.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 설명할 수 있죠. 나중에 여기까지 가야 돼요 라고. 그러면요, 그 어려움을, 그 할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왜 중간에 포기해요? 포기하는 이유는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니까. 마라톤을 뛰는데 내가 지금 몇 킬로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얼마를 더 뛰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프 마라톤 완주하고 왔잖아요. 그래도 계속 중간중간에 팻말이 붙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15km입니다.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참았죠. 6km 남았구나. 5km 남았구나. 4km 남았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까 참아낼 수 있는 거죠. 전체를 본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설명할 수 있는 장 너무 많네요. 이거 가지고 좀 설명하면 됩니다. 퍼즐 게임이에요. 몇 조각짜리 맞춰보셨나요? 저는 1000조각짜리 맞춰봤어요. 저는 뭐 그런 걸 개인적으로 사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선물 받아서 식탁에다 저녁에 쫙 깔았어요. 빨리 이거 맞추고 밥 먹자 그랬습니다. 그날 저녁에 밥을 제가 못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날 새고 맞췄습니다. 아내는 자고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새벽까지 해서 맞췄습니다. 날 새가지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 안 해야지 제가. 1000조각 맞추는데 거의 1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1000조각을 식탁에다가 붓고 나서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아내를 보면서 뭐 사용 설명서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 박스에 종이 박스가 이만한 박스가 있었는데 박스의 겉면에 전체 완성된 그림이 있었습니다. 칼라로 된. 그리고 이 완성된 그림을 보고 한 5무대기, 6무대기로 1000조각짜리를 나누는 것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테두리를 먼저 하고 색깔별로 이 색깔은 이쪽에 있겠구나. 그럼 거기서 그러니까 1000조각을 다 맞춰 이렇게 대보는 것과 이 부분에 있는 한 100가지, 200가지를 보면서 맞추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게 조각수가 늘어날수록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 퍼즐 게임은 전체 그림을 몰라도 맞출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한 100조각 내외는요. 그런 거 없어 그냥 맞추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초등학교 공부 때 공부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퍼즐 게임과 같아서 그렇습니다. 퍼즐은 100조각, 200조각, 초등학교 공부가 100조각, 200조각이라고 본다면 그냥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맞추는 거예요. 중학교 갔더니 300조각, 500조각으로 늘었는데 고등학교 갔더니 이 양이 계속해서 누적해 가면서 난이도도 높아졌지 양도 많아졌어. 그래서 그것이 누적된 걸로 또 평가를 받아. 그러니까 3000조각, 5000조각이야. 그때는 공부법을 모르고 전체를 이렇게 축적하고 누적하는 방법을 잘 모르면은 공부 잘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법, 이 뼈대를 세우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부할 때 중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정보가 더 많아지는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거예요. 중간고사 이런 거 뭐 뼈대 안 세워도 그냥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설득해야 됩니다. 왜? 축적하려면 연결고리 만들어야 되니까. 자, 10가지 이론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